미친 포모장, 이 알트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알트 불장, 진짜 이 미친 포모장, 알트 불장이 오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저는 매우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좀 객관적인 수치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 중에서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의 코인 투자자 중에서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료를 말해주는 게 업비트와 빗썸 주요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전체의 78%로 비트코인은 약 1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알트코인이 지금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88%에 달하는 수준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주요 거래소를 봤을 때 알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지금 약 78%, 거의 뭐 80%에 육박하게 지금 알트코인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거래소죠.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88%까지 또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거의 지금 90%니까 지금 뭐 알트코인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78에서 88% 정도 알트코인의 비중을 또 실어서 투자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12에서 22%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투자자 성향이 잡코인, 초소형의 알트코인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하느냐, 알트코인 비중이 약 30에서 40%,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 거래의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도 비트코인 중심이라고 나오면서 알트코인은 이제 메이저, 뭐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등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더하고 지금 비트코인의 그 거래가 60에서 70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이런 투자를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웃나라 이 일본은 어떠하느냐, 이 알트코인 비중이 지금 20에서 3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지금 더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이 금융청 규제상 상장 심사가 엄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제야 이제 닥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만 해도 그냥 거래소가 개인적으로, 뭐 개인이 아니라 그냥 거래소가 그냥 판단을 해서 상장을 했잖아요. 뭐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어요. XRP의 경우는 일본 투자자에게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별도 비중이 상당히 좀 차지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아무래도 뭐 일본의 그 EI도 XRP와 연관이 또 있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가 XRP에 또 갖는 관심이 또 남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78에서 88%, 미국이 30에서 40%, 일본이 20에서 30%고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0에서 50%. 그래서 뭐 글로벌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80%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알트코인 상승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또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이 12월 3일날 계엄령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이제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됐는데, 그것이 이 계엄령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그날 이제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고, 그날 이후로 해가지고 선뜻 뭔가 투자를 하기가 좀 불안한 이제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증시,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때 확 얼어붙었던,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 라고 또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먼저 또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적 견해는 배제를 하고 제가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지금 어떤 정치적 견해에 지금 빠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혹시나 이제 그런 오해를 살까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팩트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기사를 지금 첨부를 했는데, 제가 종이신문을 보거든요. 종이신문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다가 공유를 했던 그 이미지입니다. 그 사진이에요. 그 날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대선이 6월 3일이었잖아요. 6월 3일이고 6월 4일이 이제 대선 그 다음날 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선 그 다음날 나왔던 저겁니다. 이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 풀어야 경제가 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것이냐.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근데 언제 했느냐? 지난달 21일 인천 남동구 유세 과정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야 경제가 돌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선 전부터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선이 또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하느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요것은 2025년 7월 5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9일이니까 한 4일 전이죠. 7월 5일날 31조 원 정도의 추경이 국무회의의 의결, 그러니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2조 원에 해당하는 이 소비 쿠폰이 여기에도 이제 31조에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21일, 정확한 날짜가 21일이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21일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 쿠폰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물건도 사 먹겠고, 여러 곳에 또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이 당선된 이후로 해가지고, 신속하게 공약을 지키면서, 돈을 풀겠다고 한 만큼 지금 열심히 또 풀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현재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풀릴 자금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이었을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2025년 7월 3일이니까 아까 그 국무회의에서 여기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첫 달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8조 원을 빌려서 썼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취임 첫 달 한은의 일시적인 차입이 지금 급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은 마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일반 국민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과 지금 유사하게 한은마통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할 때 재원을 임시로 이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또 충당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시적인 차입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일시가 맞을까? 일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또 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정부의 하는 일시 대출 차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새 정부가 또 들어섰으니까 내수 확대 등을 위해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비해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요것이 뭐 일시적으로 차입 대출을 하지만 그런데 뭐 지속적으로도 좀 계속 빼서 좀 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은 이미 풀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앞으로도 이제 돈 풀릴 것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결과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6월 28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이재명 효과인가? 코스피가 2000년대 들어서 최고 수익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요 2000년대 들어서 최고 수익률이 상반기에만 지금 27%가 올랐다라고 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최고의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요국 중에서도 올해 증시의 상승률이 1위가 지금 우리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돈이 풀려야 뭐 증시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풀린다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먼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증시가 지금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금리 인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가 좀 현실화되면서 가시화될수록 시장은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증시도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2025년 6월 26일 날 그러니까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바로 전날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문재인 정부의 그 상승폭을 뛰어넘는 아파트 값 하면서 마포와 성동구가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었다라고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 상구도 7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지금 함께 이제 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막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정서라고 봐야 되나요? 또 아니면 정부의 스탠스라고 봐야 되나요? 이 코스피는 올라도 부동산은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좀 기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 26일 이런 기사가 나온 그 다음날에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골자가 뭐냐면 요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담대를 대출을 6억으로 제한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좀 골자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통했나라고 하면서 서울 집값의 그 상승률이 꺾였다라고 7월 7일 이틀 전에 나왔던 또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6.27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아파트 집값 가격은 안 오를까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담대 6억 대출 제한은 강남권 또 이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쪽에 이 차단 목적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대다수의 이 국민들은 6억의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챗GPT한테 현재 이 시중 그 주담대 평균 금리가 어떤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최저 금리가 한 3.9%에서 최고는 5.3%를 얘기를 하면서 평균적인 이 실행 금리는 한 3.99% 그러니까 4%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6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4%의 금리로, 그리고 이제 만기를 30년 만기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동산 대책 규제 중에 또 하나가, 기존에는 한 40년 만기, 50년 만기까지도 은행에서는 좀 확대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딱 30년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만기를 늘릴 수 없게끔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년 이 만기를 지금 이제 딱 고정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렇다면 6억 원은 대출에 4%의 금리를 받아서 30년 만기에 원금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월 원금 그 상환액이 166만 6,666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이자 상환액은 월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금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매달 이제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자 금액은 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160만 원씩 매월 상환을 하게 될 경우에 매월 이렇게 해서 이자 금액이 좀 줄어들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그러면 그 이자 금액이 줄어들게 되느냐,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원금 상환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 4%를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월 이 상환하는 금액은 한 6만 7천 원밖에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뭐 당장 1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6만 7천 원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당장 이 대출 6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매월 360만 원씩 이 주담대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매월 이 360만 원을 주담대 비용으로 감당 가능한 가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이것을 또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주택담보대출 비용으로 360만 원씩 지출할 수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딱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상환 금액이 월 360만 원인데, 그렇다면 요거에 해당하는 추정 대출금이 약 7억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제 6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으로 했느냐? 제가 아까 전에 이 금리를 4.0%로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는, 그러니까 저는 평균으로 계산을 했는데 얘는 조금 더 높게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4.5로 가정을 하니까 7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한 것이고, 뭐 어쨌든 뭐 6억 원이나 7억 원이나 그 정도의 이 주담대를 상환할 정도라면은 필요한 소득이 월에 한 9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다면은 연소득으로 봤을 때는 1억 8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한 140만 구, 그래서 전체의 한 7% 정도만이 한 6억 원 정도의 이 대출을 지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론을 또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또 써놨지만 고소득자들이 고가주택을 레버리지로 사지 말라는 것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일반 지역에 사는 것은 크게 제한적인 수준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뭐 일반적인 저의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고가주택을 사는 것은 좀 이번에 그것이 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뭐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좀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당장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효과인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덜 올랐던 곳 위주로 해가지고 이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만의 착각일까라고 또 본다면은 이게 7월 7일 날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줄을 차단을 했지만, 그러니까 대출로 억제를 했지만 2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라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에 요 표가 첨부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요 표가 무엇이냐, 이 주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망을 지금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 2023년도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했었을 때 뭐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의 비중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리고 4년도도 상반기 때는 이제 조금씩 상승으로 그 비중이 있었지만 30%, 하반기도 36%,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한 32%, 하락을 25%로 봤는데, 근데 하반기 지금부터 해서는 상승이 무려 49%,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봤고, 하락은 단 13%만이 지금 또 그 대상이 보시는 것처럼 주택 수요자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살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해서 설문을 한 것인데, 그 중에 지금 반은 집값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뭐 이 주택 6억 원 그 제한을 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요것은 이제 이 주택 수요자들을 대상을 해서 또 앞으로의 집값을 전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합을 해서 또 판단을 해보면은 일단 증시가 상승을 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버블을 또 형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증시가 얼마 전에 살짝 뭐 꺾이는 했지만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앞으로도 이 시중에 돈이 풀리는 만큼 증시의 상승도 기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추후 또 이런 자금들은 반드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그 수익금이 뭐 코인 시장으로 또 들어오든, 또 어쨌든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알트보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했잖아요. 상승률이 아니라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또 우리나라의 또 특성상 알트코인은 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증시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서 이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또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뭐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상승은 나오지는 뭐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1차적인 규제가 나왔을 뿐이지 앞으로 또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규제책을 또다시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제가 또 심해지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뭐 일시적으로는 또 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은 다시 또 오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포모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래가 많은 뭐 그런 상황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간간히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신고가를 좀 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도 좀 버블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집을 자의적이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뭐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타의적이든 뭐 규제로 인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집을 못 사는 사람들, 그런 그 시중에 있는 그 돈들이 결국에는 유동성 시장, 이 유동성 시장이라 하면은 뭐 증시, 뭐 코스피도 있겠고 코인 시장도 있는데, 저는 그 일부 중에서는 코인 시장으로 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2021년도 대세 상승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같은 경우도 뭐 증시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코인 시장 모두가 이 고점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뭐 증시도 오르고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코인 시장까지 전부 다 이 세 개의 이 자산 시장이 함께 좀 큰 성장이 나오는, 뭐 성장이 아니죠, 좀 버블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인 시장의 또 이 상승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알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알트 상승과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알트 불장, 또 우리가 진짜 바라는 이 찐 포모장은 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또 준비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질문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코인 레버리지를 지금 출시를 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이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요 공지를 좀 보시게 되면 업비트에서 지금 코인 빌리기 서비스 해가지고 일단 지원 그 코인이 7월 4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만 딱 나왔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코인 빌리기와 함께 하락장에 대비를 하세요. 그래서 뭐 코인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서 갚으면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락장에 대비를 해서 뭐 숏에 베팅을 하라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뭐 숏에만 베팅을 하는 것이냐? 이것도 좀 보시게 되면 빗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날짜예요. 7월 4일날 지금 코인 대여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코인 대여 랜딩 플러스 라고 하면서 뭐 내용을 보면 코인 대여 서비스 어떤 점이 좋나요? 뭐 빌려서 파세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갚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업비트하고 좀 동일하게 뭐 하락장에 대비하세요, 요거랑 좀 비슷한 스탠스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의 반면에 빌려서 파세요 라고 하면서 최대 4배 늘어난 원화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회원이 4천만원 상당의 USDT를 빌려서 매도한 후 5천만원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있는데 빌려가지고 USDT를 4천만원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매도를 하면은 이제 4천만원의 이제 원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5천만원에다가 2천만원을 더해서 5천만원 상당의 그 자산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까지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업비트에서 7월 6일날 이제 이틀 7월 4일날 요거 이제 처음 출시를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XRP와 USDT까지도 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업비트도 마찬가지로 이 USDT를 빌려서 또 매도를 하면은 이제 딱 보면은 네버의 그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제 업비트의 코인 빌리기 요것이 이제 구조는 뭐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BTC밖에 없어가지고 이 BTC를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전략은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비트하고 빗썸의 그 차이를 좀 구분을 해보니까 일단 레버리지는 뭐 4배 동일하긴 합니다. 그래서 딱 4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도가 업비트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이지만 빗썸 같은 경우는 5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빗썸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빗썸은 제공 자산 범위와 투자 한도가 더 공격적인 옵션을 준다라고 또 이 챗GPT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서비스 모두 레버리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제 마진 투자, 공매도, 숏 포지션을 또 취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이번 시장이 달라진 것은 업비트 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의 이제 양대 산맥인 거래소가 모두 지금 이 레버리지 상품의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전 사이클과는 완전히 또 다른 그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 레버리지를 내가 4배,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이 없다 하더라도 4배를 써가지고 더 많은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선물 저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USDT를 이 선물 시장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베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업비트와 빗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여기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USDT를 빌려서 매도를 한 다음에 5천만 원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물로 매수가 이 레버리지에 써가지고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포모장이 왔을 때는 더 많은 이 이제 매수 그것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불난집에 좀 부채질을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은 알트코인의 그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나라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중요한 상황에서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봤을 때는 코인 시장까지도 함께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코인 레버리지까지 이 서비스까지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찐 포모, 그러니까는 엄청난 이 레버리지를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미친 포모장, 알트 불장은 이번 사이클에 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에 대해서 진짜 만약에 이 예상이 어긋나게 되려면은 진짜 예상치 못한 뭐 블랙 스완이 뭐 2000년 3월처럼 코로나 때처럼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블랙 스완이 터지게 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계속 유동성은 풀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도 뭐 그런 상황으로 또 맞춰서 가고 있는 만큼 뭐 충분히 이 미친 포모장, 알트 불장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뭐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뭐 M2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전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최근 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봤을 때 저는 이 미친 포모장, 알트 불장은 반드시 또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